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신 여성입니다. 이곳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중에서는 가슴 아프고 웃음 지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이야기와도 같아서 감정이입이 되곤 했답니다. 몇 년 전에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은 몇 년 전에 제게 있었던 사건에 대해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20대의 꽃 피운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났어요. 1년 재수 후 대학에 입학하여 가스무술이었는데 그곳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리더십 있는 선배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군대에서 전역하고 복학한 그 선배는 24세였으며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는 독특한 리더십과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게도 매우 멋있게 보였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대학교 축제 때였죠. 학교 내에서 주점이 열리고 여러 재미있는 게임이 벌어지는 중이었는데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나에게 강하게 스킨십을 하려 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그 남성은 주변에 있는 식당의 주인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놀러와서 그러한 실수를 범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쾌해하며 그분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분의 얼굴에 손톱이 불피해를 줬습니다. 자국이 살짝 나서 그를 본 아저씨는 더욱 격분했고 어떻게든 나에게 해치려는 무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흑기사 한 명이 나타났어요. 바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선배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신성한 대학교에 오셔서 술에 취하셨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세요. 뭐, 내가 쉬고 있는 어린 놈의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야? 나쁜 놈의 자식. 너희에게서 오늘 죽고 싶어. 아이, 정말, 아저씨. 그래도 식당 사장님이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불러야 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당장 강한 눈빛과 어조로 말하는 그 선배의 눈치를 살피니 결국 그 식당 아저씨는 혼자 욕을 하시면서 우리 학교 밖으로 나가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그 선배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멋있어 보이는데 저에게 그런 행동까지 하는 걸 보니 안 반할 수가 없었죠. 괜찮아.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적당히 아름답게만 하면 안 돼? 앞으로 더 아름답게 되지 말라. 선배, 왜 그러세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봐요. 그 선배의 화려한 언변에 다시 한번 반해버렸어요. 아마 그가 그렇게 잘 말하는 거겠죠.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남여공학반으로 이수했는데 남자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남자들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선배는 이렇게 말주변이 좋고 누구든지 자신을 좋아하게끔 말을 걸어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리석은 대학생으로서는 선배를 그저 선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성스럽지 않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조금 큰 편이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예쁘기보다는 듬직하고 믿음직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어떻게든요. 그날은요. 제가 선배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얼굴이 달아올라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다른 선배들이 제 모습을 보고 놀린거려. 아니, 뭐가 예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며요. 야,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빨개지는 거야? 너 진짜로 그 선배를 좋아하니?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몇 번 커플이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짜증나, 짜증난다, 했죠. 선배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선배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음료수를 사다 들어주기도 하고 집에서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 선배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행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도 나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무심한 척하며 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기도 하고 손 시려운 추운 겨울날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장갑을 나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언젠가부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선배가 말했어요. 너무 순진하고 어리숙한 모습이 귀엽게 보였다. 고요.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친구를 몇 번이나 사귀고 다녀왔었는데 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서 더 눈길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갔다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후부터는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커플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자친구가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학생회에 소속된 다른 학과의 언니가 내 남자친구를 아주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나에게 조금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했었는데 그 이유가 다 그런 모양이었어요. 건너 듣게 된 그 언니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소희야, 너 그거 알아? 박민주 선배가 있잖아. 그 선배가 자기 남자친구를 엄청 좋아한다고 해. 군대 가기 전부터 좋아하더라고. 만나러도 가고 그랬다더라. 그건 알았어. 면회까지 했다는 거지. 글쎄, 나는 몰랐는데. 군대 가기 전부터 좋아했다면 정말 꽤 된 거겠네. 그러게, 그 남자친구는 뭐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누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단 말이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하다. 야, 그래도 혼자서 좋아했겠지.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는 말고. 그래야지 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속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 언니는 작고 아담한 외모와 예쁜 얼굴을 가졌고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선머슴처럼 청바지를 입고 편안한 티셔츠를 입는 저와는 차원이 다른 스타일의 여자였죠. 그런 말을 듣고 나니 괜히 학교에서 그 언니를 떠나 보낸 느낌이 이상해졌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를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대하니 그 언니도 불편했는지 어느 날은 제게 잠깐 얘기를 하자며 부르더군요. 소희야, 나 뭐 물어볼 거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나에 대해 뭐 들었거나 그런 게 있어? 아, 뭐야? 나는 너가 내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걸 그때 들었는지 궁금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을 들었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사실은 다 들었어. 오랫동안 내가 그를 좋아했다고 했더라. 군대 면회까지 간다던데. 네, 맞아. 이제 와서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고. 우리 학번 아이들은 다 알아.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소문대로 오랫동안 좋아했고 군대 면회까지 갈 정도로 좋아했어. 그런데 걱정 마. 그냥 그와 불타게 연애를 한 적도 없었고 그냥 친구처럼 지냈을 뿐이니까. 나 혼자서 타는 거야. 뭐 그래서 앞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대해 그 언니는 너무나 쿨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그 말만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그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별것 아닐 것이라며 믿자고 응원해 주었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학생회에서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늦게까지 머물러 있던 남자친구는 저녁 늦게 그 언니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밥도 함께 먹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제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 문제로 인해 저와 남자친구가 다투었는데 저를 이상하게 여기는 태도를 취했었죠. 소희야, 우리는 친구야. 정말 오래된 친구잖아. 너도 대학교 친구 있잖아.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란 말이야. 걔는 나 때문에 2년을 휴학하고 다시 다닌 거지. 깊은 우정으로만 생각해주고 있으면 안 될까요, 오빠?
그래도 나는 속상하고 짜증나는데 오빠가 다른 여자랑 단둘이 그렇게 있는 거 싫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오빠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이구나. 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질투라는 감정은 이렇게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걸까 봐요. 울고 있던 저를 달래주는 남자친구에게 더 화가 풀렸고 그 사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함께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 시험을 통해 취업을 했는데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체하기 전에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단 한 명의 남자만 알고 지내다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부랴부랴 양가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임신 당뇨가 심해지고 임신 중독증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은 살도 많이 찌는 데다가 고혈압 때문에 아이와 산모가 모두 위험한 상황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겨우 아이를 낳았지만 30km가 넘게 부른 제 몸은 출산 후에도 빠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편이어서 늘씬한 체형의 남편과 함께 있기는 했습니다. 조금 어울리지 않았었어요. 새봄의 상태가 되고 나니 더욱 남편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었지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뱃살 하나 없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내 운동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항상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뱃살이 없는 그런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어디를 가도 아빠로 소개되어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지니고 계셨어요. 주말에도 운동을 해야 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았고 나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죠. 안 그래도 아이를 가지면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데 남편도 집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더욱 우울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을 그렇게 보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외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남편은 무심한 말투로 살 좀 빼라 며 툭툭 던졌는데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더구나 남편의 성격이 워낙 유쾌했고 대화도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와서 피곤하다 며 잠만 자더라고 해요. 그런 남편이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보았어요. 여성 의류 매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에 4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난주에 발급된 그 영수증인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몇 일을 기다려봤지만 남편으로부터는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기 여보, 근데 혹시 나에게 뭘 사려고 한 거야? 아마 옷 같은 거 아니야? 왜 옷을 살까? 당신 사이즈에 맞게 옷이 없어서 살을 빼야 적어도 맞는 옷을 한 벌 사줘야 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놀랍게도 말했어요. 정말 옷이 싼 게 아니야. 나 당신의 점퍼 안에서 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어. 거기에는 여성 의류 매장에서 발급된 영수증이 있던데 그게 뭐야? 여자는 대답했어요. 그거는 회사 후배 결혼식 때는 모두가 돈을 모아서 선물로 주더라고. 나도 내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거두고 대신으로 받았지. 그래, 그 선물은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던데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였고 그 여자 직원은 날씬한가 봐. 그래, 맞아. 당신도 살을 빼면 돼. 내가 그럼 예쁜 옷을 사줄게. 남편의 대답이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냥 넘겼어요. 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아니면 상상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고요. 얼마 후에는 대학 동창회를 개최한다고 다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살이 많이 찌고 있었고 제 자존감이 낮아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인기도 많고 학생회장 출신이라서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다니니까요. 당일은 받겠지만 왠지 남편과 함께 있으면 비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대학 동창회가 열렸던 그날 저녁까지도 정말 밖에 나가기 싫었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는데 짜증나는데 눈물까지 흘리곤 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살도 빼고 예쁜 옷도 사입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부랴부랴 시간이 다 되어 정말 아줌마 같이 편편한 옷을 입고 동창회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남편을 좋아했던 박민주라는 선배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예전과 같이 아담한 사이즈로 아주 예쁘게 꾸며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가 입은 연분홍 원피스는 날씨에 딱 맞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피부도 왜 이렇게 좋은지 제가 어린 것보다 훨씬 더 어려 보였어요. 아, 선배.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럼 나야 뭐 잘 지냈지? 아이 크긴 크겠지만 아이 때문에 회사 그만뒀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쉽네요. 계속했으면 잘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도 소중한 아이를 낳았으니 괜찮아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괜찮아요. 힘들었겠죠? 네, 그러나 이제는 괜찮아요. 그 선배는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아주 친한 친구 몇 명에게만 얘기를 했던지라 조금 놀랐어요. 설마 아직까지 남편이 선배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상상은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떻게 우연히 그녀의 곁에 앉게 되었어요. 옆에서 보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저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 은근히 보게 된 그녀의 옷 상표가 제 남편이 카드 영수증에서 보았던 그 상표인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일부러 그녀에게 옷에 대해서 물어봤죠. 선배, 근데 이 원피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 이거. 얼마 전에 내 생일이었어서 선물을 받았어요. 예뻐서 나랑 잘 어울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핑크죠. 아, 네, 누구한테 받았는지 물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았지만 그 사람은 비밀이에요. 그녀는 입에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요. 분명히 예전에 그 선배가 이혼했다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 들은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그녀 곁에서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럼 결혼 계획이 있나요?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까요? 소울메이트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연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서로의 부모처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셨다니 부럽네요. 혹시 그 사람이 유부남이 아니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무튼 대학 때나 지금이나 엉뚱한 면이 있다는데 그날 기분은 완전 최악이었습니다. 그 선배와 비교하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직감 때문에 두통이 오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머릿속에서 그 선배가 만나는 여자가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차 안에서 조용했어요. 정막만이 흘렀고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피곤해서 잠이 들었고 조용한 기회를 노려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그 선배 있잖아. 박민주 선배 말이야. 그 선배 봤지? 그래 봤지. 같은 장소에 있는데 어떻게 안 봐? 오랜만에 본 건가? 느낌이 어땠어? 그래도 대학 친구 중에 당신이랑 가장 친밀한 관계였잖아. 당신을 오랫동안 좋아하기도 했고. 아이, 느낌은 무슨 느낌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그 선배.
정말 여자라는데도 예쁘더라. 주름 하나 없고 여전히 피부도 좋고 말이야. 날씬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편이고 특히 아까 보여줬던 분홍색 원피스가 정말 예뻤다.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았는데 당신이 회사 후배 직원에게 선물 받았다던 건 브랜드 제품이었던 것 같았어. 그래, 나는 잘 못 봤는데 요컨대 그렇게 비교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살 좀 빼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예쁜 옷을 선물해 줄 테니까. 그런데 현재 당신에게 어울리는 옷이 필요하지. 남편의 말에 실망해서 내 기분이 울적해졌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서 자지 못했고 머릿속에 그 선배만 맴도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음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영수증에서 본 그 여성 브랜드 매장으로 향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선배가 입고 있던 분홍 원피스가 마네킹에 걸려져 있었지 뭐예요. 혹시나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가격표까지 확인했더니 남편이 샀던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닭살이 돋고 온몸이 찌릿찌릿했어요. 이 남자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옷가게 점원이 내게 그 옷은 제 사이즈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안 그래도 화가 나서 죽겠는데 이렇게 마저 한다면요. 굴욕까지 받아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던 스트레스를 그 옷가게 점원에게 날려버렸어요. 날 누가 이혼하게 입으라고 했더라고요. 뚱뚱한 사람은 옷 보기도 싫으니까. 나 참 황당해서 손님 제가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건 사이즈를 찾아주시는 거라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기가 막혀서 당신이 내가 뚱뚱해지게 도와준 건가? 나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구경만 했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건드리기는 너무 큰 목소리로 화를 내다 보니 주변 상점 직원과 손님들이 빤히 쳐다보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얼른 그 장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올 때 왜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저 혼자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완전히 그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이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들었고 대놓고 그 선배에게 옷을 사주었느냐고 물어보기도 자존심 상해서 꾹꾹 참으며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렇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는 술로 푸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운동을 하러 간다며 퇴근 후나 주말에도 자주 나갔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때마다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말에 남편이 늦게 돌아왔을 때 아이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고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먹느냐? 그것도 술까지. 너 진짜 돼지 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느냐? 너 그러니 당신은 얼마나 떳떳해.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 누구 만나는 여자 있지? 그런 거지라도 지금이라도 말해. 아니면 여기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다하다의 피로증까지 있나요? 아내님 몸이 뚱뚱해지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래서 관리라도 하라고 하는 거라면 남들은 어디 나가서도 아직도 아가씨 소리를 듣고 예쁜 옷도 잘 입고 다니더라도 나처럼 운동을 하라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 너무 지저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지만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겪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자기 부인에게 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그것도 아이가 듣는 앞에서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제게 정남이가 떨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는 신호였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의 행동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영수증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무언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확히 제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랑 그 선배가 함께 대학교 앞 술집에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 술집은 제 남편이 대학교 때 엄청 자주 다녔던 곳이라서 사장님과도 굵은 인연을 맺고 있었거든요. 설마 했던 마음이 진짜로 나타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곧 그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배는 예전에 제 남편을 좋아했던 건 알지만 아직까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 제 남편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났어요? 둘이 왜 술집에 갔어요? 어머, 소희야. 너 약간 아프다고 하더니 진짜 그렇구나. 남편이랑 나는 대학 친구였어. 대학교 친구끼리 대학 앞에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나는 게 무슨 죄니? 우리 뭐 했길래 내가 봤어? 그렇게 말하지 마. 요즘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던데.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니? 남자는 말이야. 자꾸 닥달하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너구리 같은 거야 알겠니? 선배는 너무나 당당한 말투로 얘기했더군요. 왜 계속 그 선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선배가요. 얘기하면 쌍욕이라도 하면서 남의 남편 만나지 말라고 해줬어야 하는데요. 결국 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알겠다. 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제 친구는 저보고 너무 자신감도 없고 소심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가 행동을 하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남편과 그 선배가 저를 무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물증도 없었던 터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 후로 제 자신을 변화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집 근처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PT도 받아보고 한의원에 가서 다이어트 한약까지 먹었어요. 식단도 나름대로 신경 쓴 결과 10kg 정도의 몸무게를 줄였어요. 3달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 결과 남편은 이렇게 변한 나를 보고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는 먹을 때도 돈 주고 먹고 뺄 때도 돈 주고 빼고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주 잘한다 해봐. 나 그래도 10kg이나 빠져서 좀 봐주긴 해야지. 날씬해졌잖아. 응, 잘 봐봐. 그래도 어마어마한 코끼리 같은 10kg를 뺀다고 정상인 몸무게가 되겠어? 앞으로 한 20kg는 더 빼야 되는걸. 야, 너 그러다가 진짜 병 걸려. 아직 어린데 제발 몸 관리 좀 해. 여자면 좀 여자다운 자세로 자꾸 예쁜 맛이 있어야지. 어떻게 됐어야 하는데 덩치가 남산만해서는. 뭐라고? 당신 그래도 나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나 원래 키도 크고 덩치도 컸어.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내가 원래 살찐 것도 아니고. 아이 낳다가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아이 낳다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막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하긴 뭐가 너무하냐? 내가 더 너무하다. 이제부터 피틴이나 한약이니 그런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걷고 뛰고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고 덜 먹어. 알겠냐? 남편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또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고 요요 현상을 겪으면서 이전 몸무게보다 더 살이 찌게 되었어요. 저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뚱뚱한 몸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여자로 대하지 않고 이제는 거의 잠자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동안 남편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궁금해졌어요. 항상 웃는 얼굴에 멋진 옷을 입고 몸 관리를 하러 다니고 있었거든요. 뭔가 분명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보니 지문인식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에는 최근 목적지가 모두 삭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늘 그림만 그럴듯한 삭제니까 남편이 제 몰래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은 다시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친한 친구가 사망했다고 했어요. 원천적으로 남편의 친구들을 아는 편이었는데 누군지 이름을 말하라고 요구하면 대충 피하려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는 친구라고 말한다면서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아니면 내일 밝혀도 된다고 해요. 왜 꼭이나 꼭 두새벽에 가야만 해? 그 친구가 누군데? 정말 적당히 해야지 10년 친구라고? 죽은 사람이 있었으니 당장 달려가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아, 너랑 말해봐도 모를 테니 대학 친구라니까. 어떻게든 알고 있으니 기다리고만 있지 마세요. 들렸다가 회사에 갔다가 밤에 다시 장례식 가서 발인해야 해서 알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밖으로 나갔는데 수상해서 제가 몰래 남편 뒤를 밟았어요. 집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대학병원 장례식장이었고 여기까지는 그런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누가 죽은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남편을 따라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성큼성큼 걷는 남편은 왜 그렇게 하는지요? 급한 것은 아니었지만 급하게 뛰어서 이르러서 그리고 마침내 장례식장에 도착한 남편은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와 열정적으로 포옹하며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아담한 키의 한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 남편을 보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친한 친구거나 와이프라고 해도 그렇게 다정하게 진한 포옹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져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둘 사이가 멀어지길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진한 포옹이 끝나고 남편은 그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머리를 돌리니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난 정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남편의 대학 선배, 박민주라는 여자였어요. 더 웃긴 것은 상주 완장을 남편의 팔에 채워주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얼른 그 장례식장으로 가까이 가서 사망자 이름을 확인해 보았는데 사망자는 박민주 선배의 엄마였고 사위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 제 남편의 이름이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저기요, 여기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지? 아, 여기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딸의 이름이 박민주이고 여기 옆에 사위의 이름은 김민석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니에요. 김민석은 제 남편이라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어우, 그건 유족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씨 말이 안 통하시네. 아니라고요. 제 말이 안 들려요. 아니라고요. 저는 순간 소리를 빽 질러 버렸어요. 그러자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죠. 저쪽에 제 남편과 그 선배도 저를 발견하고 제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무슨 행패야? 행패가. 선배는 뻔뻔한 얼굴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초대하지 않았으니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이 장례식장 아래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했죠. 선배, 남편 있었어요. 이혼했다며 김민석 내 남편인데 여기 지금 이름이 왜 써있냐고 설명해봐. 어디 설명해보라고. 봤던 그대로야, 멍충아. 아직도 몰랐냐? 민석이 나랑 거의 부부로 산지 10년이 다 됐다고. 10년 너랑 곧 정리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아니, 그게 말이야. 일단 여기 장례식장이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나가서? 나가긴 뭘, 나가, 이 미친 인간아. 어디서 뚫린 주둥아리라고 함부로 놀려. 저는 철썩하는 소리가 나도록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저 여자 선배 말대로라면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2년이 되었으니
그런 남편은 결혼하고 2년 만에 그 선배랑 부부처럼 지냈다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군. 이런 것 같았어요. 아이씨, 진짜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너무 무식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여기는 장례식장이고 장례식장 사람들은 매너가 있어야지.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무식한 매너 너는 매너 있고 유식해서 이딴 짐승 같은 짓을 벌이냐? 너네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어디서 버젓이 여기 상주 행사를 해? 이거 너네 가족들도 아냐? 남의 남자를 데려와서 버젓이 상주 자리에 앉히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남편은 날 막무가내로 잡아끌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이미 발칵 뒤집혀 버렸고 선배는 날 약간 정신을 잃은 여자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강제로 끌려 나오는 듯한 느낌 속에서 나는 남편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당장 가,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알았어? 내가 어떻게 너와 얽힌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미 끝났어. 진작에 그동안 아이가 어렸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로써 확실히 알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해. 너와 함께하는 지옥보다 민주와 함께하는 천국을 택할 거야. 나는 진정한 사랑이 민주였다는 걸 깨달았어. 또한 입이 뚫린 것처럼 어디에서 그게 너 정말 내 손에 죽어보길 희망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는 거냐고. 나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 장례식장 경비원들이 올라와 저희의 싸움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머무르며 행동을 범했던 사람을 쫓아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매우 비참한 상태로 장례식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얼마든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시각은 새벽 4시쯤이었는데 집에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남편은 다른 여자의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제 상황은 제 정신을 잃을 사태였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고 다시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고 싶었지만 경비원들과 다른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내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택시 기사 아저씨께서 한 통의 휴지를 모두 제게 주시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과 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잠시 후에 자는 아이를 학교로 보내지 못할 것 같더군요. 급한 마음에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말했고 1시간 후 친구가 급히 우리 집으로 와주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아프다며 아이를 챙겨 학교로 보내주고 열도 40도까지 오르더군요. 덜덜 떨면서 끙끙 앓고 있는 제게게 약을 먹이고 물수건을 올려줬어요. 친구는 정신을 차리라며 아플 일 없다고 말했어요. 이러다간 저만 불쌍하다고 하면서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 녀석들을 부숴버리라고 말해주었어요. 저도 그렇고 싶었죠. 아무렇지 않게 정말 이성적으로 그들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건 제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남편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여주인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자신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야, 그만 울어란다. 울지도 마라. 눈물도 아깝고 그 얼라이들.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야. 지네들의 사랑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와, 진짜로 사람은 무섭네. 귀신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무서운데 너는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려서 아이랑 앞으로 잘 살 생각이라도 해. 그게 제일 중요해. 얘들이 복수하는 길이긴 해. 알았어. 그런 쓰레기들을 확실히 박살내야 하고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게 나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 못해.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그 녀석들을. 일부러 그런 거야.
엄마를 죽인 게 대학 동기들이랍니까? 하나도 부르지 않는 꼬라지를 보니 뭔가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보이지 않니?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알지도 못한 척 해줄게. 장례식장에 가서 증거를 남기고 동창 친구들에게 모두 날려버릴 거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것 같은 줄 알면서 어디서 잘 살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나쁜 이웃을 알아냈을 때 친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상주하는 남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건물 뒤편에서 서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동창생들에게 그 선배의 엄마 부고를 알리고 일부러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사생활을 모두 들추게 해준 것도 친구가 도와준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막상 그런 일이 닥쳐보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하나하나 증거들을 찾아 풀어내는 일은 현실에서는 하기 힘들었어요. 더구나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어려웠고요. 바보같이 대혼하고 있었던 저 대신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이혼도 할 수 있었고,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걸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이 끝나자마자 짐을 싸들고 상간녀와 떠났어요. 제와 이혼할 때만 법원에서 만났으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살는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저를 사람 취급해 주지도 않았거든요.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적발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행동인데요. 저 사건 이후로 동창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제가 걱정되어 몇몇 사람들로부터 전화까지 왔어요.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제 남편과 상대녀가 애정어린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언급했었어요. 그들이 술집에서 사라져 여러 시간 찾은 사실도 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동창회에 한 번 참석한 후 짜증나서 다시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자리를 채워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덕분에 아이는 어려운 시기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안정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혼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고난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마음이 아플 때 남편은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양육비만 통장에 예정대로 입금했었죠. 이혼의 큰 충격으로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진행되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구토했던 때가 있었는데 밥 생각도 나지 않고 물만 마셨다가요. 금세 살이 빠져버리더라도 나중에는 위가 줄어들었는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염까지 왔었어요. 그 뒤로 죽을 힘을 다해 일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 엄청나게 살이 빠져서 못 알아보는 사람도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조금 통통해 보이는 정도의 몸을 갖게 되었고, 아이도 이런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혼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은 힘들다는 생각조차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아이도 저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제빵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태예요. 나중에 돈을 모아서 멋진 빵집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정성 가득한 빵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라는 그 잘난 인간이 제게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살이 빠져서 예뻐 보인다며 수작을 부리더군요. 요즘 당신 너무 예뻐진 거 아니야? 혹시 뭐 남자라도 생겼어? 뭐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해? 나는 뭐 살 빠지면 안 되냐?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뭐 애한테 혹시 안 좋은 영향이 갈까봐 그러는 거야.
너네 애가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아, 진짜 충격적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 있는 놈이야? 어디서 쓰레기짓 한 다음에 오면서 그년한테 버림받았다고 하는 얘기 다 들었어. 그래서 비난할 곳 없어서 이리저리 다시 집 찾으려는 모양인데 내 앞에서 따진다고? 이번에는 가만히 두지 않아. 청소기로 쫓아낼 테니까. 그런 걸로 까먹지 말라고. 알았어? 소문에 따르면 상간녀에게 돈 많은 새로운 총각 남자친구 생겨서 남편이 냉대당했대. 그 소식 듣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이제 다시 돈을 벌고 살도 빼고 했으니 길을 잃은 스스로를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디서 애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계획을 꾸미신 건가요? 남편은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연락했는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꺼내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엄마로서 자격이 없다는 등 여러 남편의 모욕적인 말들을 모두 녹음해 그를 부모님께 메시지로 전달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아마 분명히 아시겠죠. 몇 차례 보내드린 후 더는 그 어떤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난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자다가 벌떡 깨는 일도 있습니다. 이곳에 털어놓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개운하고 시원한지 몰라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만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 연놈들 때문에 더 이상 가슴 아프고 힘들어할 일은 없겠죠. 정치자 여러분들도 부디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